지난 첫 번째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교육을 했었고요. 오늘은 개정된 노동법, 근로기준법, 여기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그동안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단축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교육을 받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강사님을 힘찬 박수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자법률위원장님이시기도 하고요. 금속노조법률원 원장님이십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힘찬 박수로 네,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은 순서로 강의를 좀 하려고 하고요. 처음엔 55페이지짜리였는데 너무 좀 길다고 해서 약간 좀 줄였는데요. 줄여진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이 통과가 굉장히 날치기식으로 됐거든요. 법사위 환노위까지 하루 만에 통과하고 하루 다음날 본회의가 통과된다.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다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법도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법사위 논의 중인데 밖에 있는 민주노총은 이게 논의 중인 법안이 뭔지도 자세히 모르고 그냥 사진 찍은 캡처 사진으로 돌아다니는데 중간에 매번 바뀌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논의 중인 안건인지 정확히 모르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 금기법 이번에 모두 다 거의 사실 날치기식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짬짬이 그냥 국회에 있는 정당들끼리 이렇게 통과시킨 거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통과된 사실 통과 좀 됐죠. 이제 한 5달 정도 돼갔는데요. 주 52시간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주 52시간제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진작부터 주 40시간제였습니다. 53년도 48시간 시작해서 2003년도에 시행은 2004년 7월부터 됐는데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로 40시간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신문기사 보면 95년도, 2003년도 신문기사인데 당연히 주 5일, 주 44시간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왜 2018년도에 주 68시간제라는 얘기가 나오냐. 주 68시간제였다가 주 51시간제로 줄였다는 게 지금 언론 보도 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노동부 행정해석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 파워포인트 수정을 바뀌었는데요. 행정해석이 문제점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과거의 행정해석이 되게 됐는데요. 현재 법은 이렇게 돼 있죠. 현재 법이 이렇게 돼 있죠. 주 40시간, 그러니까 하루 40시간 초과할 수 없고, 주 40시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합의하면은 일주 12시간 한도로 이 50조의 근로시간을, 즉 40시간 혹은 8시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이것을 일주 12시간에는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보통 이제 휴일 혹은 휴무일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 근무일은 보통 5일인 경우가 많은데 꼭 5일도 아니죠. 4일일 수도 있고 6일일 수도 있습니다. 네, 통상 5일이 많으니까 5일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5일 기준으로 해서 40시간 혹은 8시간을 지키면 되는 거고, 그리고 12시간도 이 5일 기준으로 지키면 되는 거고, 나머지 휴일인 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 12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무일을 통상 5일로 보게 되면은 근무 시간이 40 플러스 연장 12시간, 이게 이제 근무일만 적용이 되는 거라는 게 노동부 해석이었기 때문에요. 12시간, 그 다음에 토요일을 8시간 하면은 일주 68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68시간제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런 해석이 굉장히 근거 없다는 거 뒤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교육은 이제 법 바뀐 것 중에서 6가지 정도를 위주로 초점에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주를 휴일 포함 7일을 명시했다는 점, 그 다음에 특별 연장근로, 연소자 법정 근로시간 축소, 가산임금, 관공서 공휴일, 특례업종,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노동부가 이상한 행정해석을 하니까 이번에 이제 법에서 일주랑 휴일을 포함 7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법을 개정할 거면 하루는 자는 시간 포함해서 24시간이다. 이렇게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사실은 이제 비판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법정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이 한도는 여전히 40시간이고, 다만 연장 근로시간을 할 때 휴일까지 포함해가지고 52시간까지 가능하다. 이제 그게 이제
원래 법도 그렇게 돼 있었지만 노동부와 회사하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던 것이 이 법 개정으로 현실적으로 적용까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일 12시간 넘게 연장 근무한 경우 주말 근무 가능할까? 기존에는 이 12시간 한도는 근무일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가능했었지만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현재는 이제 노동부 해석에 따르더라도 가능하지 않게 됐죠. 왜냐면은 이 일주 12시간은 근무일이든 아니면 휴일 포함한 비근무일을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미 12시간 채웠으니까 더 연장 근무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주말이 이건 휴일이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좀 복잡하게 나가면 이제 휴무일과 휴일이 있는데 그 노동부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약정이 없으면 휴무일로 보고 이제 일주일에 하루만 주휴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해석에 의할 때는 휴무일에 근무로 했을 때는 휴일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휴일 가산성 발생하지 않고 휴일 근로 했을 때만 휴일 가산성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제 법원 입장도 그런 노동부 입장에 따른 판결이 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사법시행 판결들은 휴무일과 휴일의 구별은 다 의미가 없다. 사실 등기법에 휴무일이라는 조항은 어디도 없거든요. 휴일만 있지 휴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급심 판결 뭐 사실 아직 2건입니다만 그것은 이제 휴무일에 근무해도 휴일과 사실상 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개정된 법에 의하면 이제 연장 근로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월 20, 화 20, 수 12시간 근무해버리면은 이미 월요일날 12시간 연장 근로 한도 다 썼죠. 그러니까 사실은 화요일 20시간도 근무가 불가능한 거죠. 그 이상은 당연히 다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일주 단위로 51시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연장 근로 한도가 이미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이렇게 바뀐 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적용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5인 이상만 그렇게 됩니다. 5인 미만은 여전히 적용이 되지 않는 거고요. 또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별 연장 근로 때문에 30인 미만 사업장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더 늦춰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평균 임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요즘 잘 안 돼요? 아,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 이게 좀 오타가 있는데요. 이거를 쫙 삭선을 그어주십시오. 삭선. 예. 퇴직연금은 중간 정산이 안 되죠. 예. DB형인 경우 중도 인출이 되고 DC형은 담보대출 같은 게 가능할 수 있지만 중간 정산설 퇴직금에만 되는 거는 이거 잘못 기재된 겁니다. 51시간으로 되면서 근무시간 감축되면서 평균 임금이 줄어드니까 이게 원래 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정되면서 퇴직금 중간 사유를 좀 제한적으로 적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제한적으로 여유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행령 개정하면서 개정등기법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되면은 중간정산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이 퇴직연금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중간할 수 있도록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DB형 퇴직연금이나 아니면은 퇴직금 같은 경우에 DB형 퇴직급여는 그 퇴직 시점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되면 사실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책무가 이제 새로 법에 규정이 됐는데요.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됨을 알리고, 물론 근로시간 변경 없으면 감소 안 되겠지만 감소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래서 감소될 수 있음을 알리고 근로자 대표하고 DC형 도입을 하던가 아니면은 DB형을 하더라도 급여 산정 기준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법대로 하면은 DB형은 퇴직시 기준으로 해야 되지만 약정에 의해서 규약을 뭐 임금 감소가 되는 시기는 감소 전 평균인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것을 사용자가 그렇게 마련하도록 의무를 정했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제 벌금형에 처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예외가 또 생겼습니다. 30명 미만 사업장은 특별 연장근로라고 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12시간에 더해서 8시간을 추가로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적으로 30명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최장 51시간 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좀 더 연기가 된 거죠. 이 특별 연장 근로는 연소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가 적용되려면
근로자 대표, 오늘 교육하면서 근로자 대표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들으실 텐데요.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는 과반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 대표하고 12시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 대상 근로자 범위를 서면 합의를 해야 되고, 서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30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연장근로 하더라도 가산임금 조항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명 미만 사업장이 모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근로자 대표는 서면 합의를 해야 되고, 서면 합의를 안 했을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35시간 플러스 5시간으로 줄어가지고 연장 근로를 포함하더라도 40시간 한도로 이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소자 같은 경우는 7시간을 넘게, 하루 7시간, 일주 35시간 넘게 되면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복가산 논쟁입니다. 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데 휴일날 8시간 이내 근로한 경우에 과연 이게 중복가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노동부는 과거에 8시간 이내 휴일 근로는 40시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냥 휴일 근로일 뿐이다. 8시간 넘어야지만 연장 근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 1호회 같은 경우에 8시간 이내는 50%만 가산하고 8시간 초과해야지만 50 플러스 50에서 100 가산했었는데요. 다수의 하급심 판결은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날 8시간 이내 근로를 하면은 그건 이미 연장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 근로이자 동시에 휴일 근로에서 100% 가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부 하급심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 이게 대법원 공개 변론으로 지정이 돼서 다시 아까 예. 그 두 차례 변론을 진행했고 이게 내일 선고 예정입니다. 사실 요 사건이 이게 성남시 사건인데 이 사건도 그 이번에 양승태 사법농단 거기 대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도 하면서 압박할 예정이었는데 8월달에 대법관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선고하려고 아마 길이 잡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번에 바뀐 법은 현재 과거의 국법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라고 해서 이게 세 개가 다 병렬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연장하고 야간 근로는 중복가산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연장하고 휴일도 중복가산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야간하고 휴일도 중복가산 되거든요. 당연히. 그건 노동부도 인정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이제 근거 중에 하나였는데 물론 여기는 또는이라고 돼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은 연장하고 휴일하고 야간을 다 따로따로 항을 달리해서 그냥 떨어뜨려 놔가지고 그 휴일 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시간 이내 이제 연장 근로하고 별도로 8시간 이내면 항상 50% 초과했을 때만 100 이렇게 아예 법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넘는지와 무관하게 휴일은 그냥 이거에 따라 계산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개정법은 이 중복가산 때문에 사실은 개정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거는 뒤에 시행 시기를 보면 좀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리하게 바뀐 것도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그러니까 기존 법률상 유급휴일은 주휴일하고 노동조합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사업장 약정에 따릅니다. 법에는 이 두 개밖에 없는데요. 주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유급이 명확하게 보장된 게 아닙니다. 법에는 유급휴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시행령에 개근했을 때만 유급이라고 되어 있고 대법원이 이걸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법률만 본다면은 개근하면 유급, 개근하지 않으면 그냥 무급휴일로 이게 주휴가 취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불완전한 유급휴일이었는데 이번에 거의 바뀌면서 관공서 공휴일을 모두 다 유급휴일로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주휴는 제외됩니다. 현재 주휴가 제외된 이유는 관공서는 일요일이 무조건 주휴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장별로 주휴는 사실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일요일도 무조건 휴일이고 별도로 정하는 주휴일도 무조건 휴일이면 더 오히려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주휴는 지금 제외되어 있고요. 일요일은 제외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관공서 공휴일이 전부 다 유급휴일로 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시행 시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데 유급휴일이 이제 대체가 가능한데 다음 페이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면은 관공서 공휴일인 유급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법하게 대체가 이루어지면은 그 원래의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무했다고 해도 그건 휴일 근로가 아닌 게 되기 때문에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고 그냥 완전 체인지가 되는 거죠. 근데 적법하게 대체가 되지 않았다. 예컨대 근로자 대표와의 어떤 서면 합의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650일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되고요. 혹은 보상휴가제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는 이 가산수당 대신에 보상휴가를 줘야 되는 어떤 이런 의무가 생깁니다. 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장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병원에서 보건의료 노조에 그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버스 기사분들 살인적인 장시한 근로 때문에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법이 바뀌면서 기존의 26개 업종에 대해서 그 특례 인정하던 것을 5개 업종으로 줄였는데요.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5개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육상 운송의 파이프라인 운송업 중에서 요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즉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이런 업종들은 제외가 됐기 때문에 특례업종인 대상이 아니라서 근기법 바뀐 것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역, 이 업종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그냥 엄살을 떨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여기 5개 업종에 해당된다고 해서 당연히 이게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특례업종인 경우에도 이 서면 합의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특례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특례를 적용하기로 합의가 됐다면 11시간 동안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번에 법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즉 특례 적용이 돼서 휴게시간 그리고 12시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보장해줘야 된다. 적용 시기가 이제 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적용 시기가 좀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일주 휴일 포함 7일이라는 것은 이제 이번 7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 시행되는 게 있죠. 이 휴일 가산 수당 조항. 이것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도록 돼 있어서 3월 20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데요. 여기서 의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하부심 판결들이 이제 중복해서 인정한 걸 많이 나오니까 법적으로 그걸 아예 입법을 통해서 못하도록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급했던 만큼 공포 즉시 시행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 조항들은 다 이렇게 사업자 규모에 따라 순차 시행이 됩니다. 잠깐 살펴보고 가면은 그 연소적 근로 시간 이번 7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특별연장 근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021년 7월부터 30 미만 사업장 적용이 돼가지고 실제로 30 미만 사업장은 이 전면 적용 시기가 좀 더 늦춰지게 된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2022년 12월 이후, 즉 2023년 1월부터는 이제 전면 적용이 되는데 탄력적 근로 확대 방안이 있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이제 아마 단위기간 확대 여러 가지 용역 같은 걸 내놓을 걸로 예상이 되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용자들이 집요한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요 전면 적용될 무렵에 와서 아마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공휴일 조항은 이제 그 2020년 1월부터 적용이 되고요. 예, 특례 조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바로 내일 선고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그 실익이 얼마큼 있을까 좀 약간 의문도 되지만 내일 또 선고되면 또 그에 따라 기사들 많이 나올 거니까 그냥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 최장 52시간제는 순차로 3단계 나눠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적용되기 전에 법률 해석이 과연 누가 맞냐? 그거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일 하는 거죠. 노동부 말이 맞냐? 하부심 판결이 맞냐? 근데 이제 일단 시행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겠죠. 시행 이후 이전이 문제인데요. 만약에 내일 대법원에서 선고할 때 일주가 7일이라고 하면은 이 순차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되기 전까지 기간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형사처벌을 하고 근로감독해야 됩니다. 예, 국법이 적용되는 기간이죠. 근데 노동부는 아마도 행정유상의 명시로 변경되기 이전이고 국회가 이미 입법까지 했는데 뭘 그 기간에 또 하냐 좀 참아라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제 이렇게 되면 노동부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 근로감독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결국 개정법을 사실상 빨리 적용시키는 사실상의 방법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일주가 7일이냐 5일이냐 논제하고 약간 별개로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중복가산 문제도 있는데요. 중복가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차 적용이 아닙니다. 바로 즉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대법원이 중복가산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과거의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소멸시효 아직 완성 많이 안 됐으니까 일부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의미가 좀 많이 퇴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21일 이전, 3월 20일 이전까지는 의미가 있고 3월 21일 이후 이미 그렇게 됐는데 거기부터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법원 중복가산 부정하면 뭐 결과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진 셈이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가 이제 이렇게 각자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자들은 사실 노동시간 낮추기 추가로 인력 채용하라는 거거든요. 노동시간 줄이고 일자리 나누기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사용자들 현재 인력 그대로 운영하면서 또 매출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당 노동 강도 강화하고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고 그런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불인정 연장 근로 시간이라서 약간 애매하게 써 있는데 사실상 연장 근로를 하는데 연장 근로로 취급되지 않는 이 버려지는 근로 시간들 같은 확대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흡연이나 커피, 통화 시간 이건 반대로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일한다고 보기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시간. 현재까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 왔지만 이런 시간들을 줄이려고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반대죠. 노동 강도 강화 없이 1인당 연장 근로 시간 단축해서 사용질을 향상하는 게 목표죠. 인력 충원을 해서 노동시간 단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 수준 인상으로 임금 총액 수준 유지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죠. 임금 수준이 현재 그대로인 상태에서 특히 이제 근로시간만 줄이게 되면은 그냥 남은 근로시간에 또 투잡을 떼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장 기준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수준 인상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작업 준비나 정리 시간 이게 이제 사업장에 따라서는 이게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고 또 휴일이나 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연차휴가 같은 경우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잘 못하죠. 그렇게 현실적으로. 근데 사용자들이 51시간제 되면서 더 인력 운영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더 그렇게 연속으로 사용 못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4월 달에 서울노동청에서 기업들 모아놓고 애로사항을 접수받았다고 합니다. 거기 나온 얘기를 보니까 업종별 특성에 따라 이거 예외 인정해달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막 하는 얘기죠.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 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2주 혹은 3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거 1년 단위로 확대해달라. 이거는 사용자들이 정말 꾸준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후적인 적용 요청. 사전에 도입돼서 적용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가 사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허용해달라. 그리고 서면 합의 말고 그냥 구두 합의나 이런 것도 허용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효율적 관리, 그래서 근로시간 철저 관리하고 재량근무제, 간접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생산성 높이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청에다가 근로시간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좀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용자들 요구였다고 하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뭐냐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지금까지, 실제로 근로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으로 취급되지 않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 반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근로시간의 의미를 둘러싸고 다툼이 더 많이 늘 수밖에 없는데요. 개념적으로 보면 이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 제공한 시간이고요. 지휘감독이랑 명시적, 묵시적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법률에는 대기시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앞에 출시거가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기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시간도 종류가 있는 거냐 이런 논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에 보면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 40시간 이렇게 되어 있죠. 휴게시간은 이제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교육시간입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작업 안정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직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이건 노동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참 시 불이익이 없는데 그냥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 수당을 지급하는 정도의 교육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케이스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노동부는 일단 근로시간 아니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얼마 전에. 근데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훈련 계약서 체결할 때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른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미체결 시는 이 훈련 받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출장 시간입니다.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주근로시간, 이제 사업장 밖 근로의 간주근로시간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출장 시간이 이제 그에 적용되기 좀 적합한 근로시간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전부 혹은 일부를 밖에서 근로해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무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정근로시간보다 실제 일하는 시간이 적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9시간 걸려서 출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소정근로 8시간 했다. 그러면 8시간만 일한 걸로 치겠다. 이게 억울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9시간 혹은 10시간에 입증을 하면은 이제 그 10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입증 문제가 남는 거고요. 근데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로 이걸 정해놓으면은 그것을 이제 일한 시간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제 해외 출장할 때 비행시간, 출국 수업시간, 이동시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시간들입니다. 노동부 행정에서도 보면 이제 출장의 경우에 출장지로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게 원칙인데 그 출장지에서 출퇴근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그냥 출퇴근 시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접대 시간 관련해서 얼마 전 노동부가 발표한 이제 기준에 의하면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3자를 소정근로 시간 외에서 접대하는 경우, 소정근로 시간 내에서 접대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그 소정근로 시간 외에서 접대하는 경우는 최소한 어떤 사용자 승인이 있어야지만 근로시간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봤고요. 워크샵이나 세미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진행된 워크샵하고 세미나 근로시간이다. 그런데 하다 보면 막 초과해서 토의하게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연장 근로를 보겠다고 노동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워크숍 하다 보면 맨날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저희가 했던 밥도 좀 먹기도 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노동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고 그 측정도 사실은 나중에 그러니까 이후에 앞으로 좀 분쟁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리고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진 워크숍도 근로시간을 보기 어렵다고 현재까지 노동부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회식도 노동부는 그 기본적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이 사기 진작 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약간 퀘스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석을 강제한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또 회식을 근로계약서 노무제공을 보기 어렵다라고 또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 이제 물음표는 있습니다. 앞으로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취업시간, 종업시간 그래서 보면 이제 기계 점검이나 조례, 체조, 안전보호구 착용 이런 것들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과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인데 이게 환복시간이나 목욕시간 같은 경우 약간 다툼이 있습니다. 그 업무 특성상 이 옷을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거 목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막 굉장히 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사건, 판례들이 좀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개인 차에 따라서 목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정도의 업무 그리고 제복도 통상 많이 입긴 하지만 꼭 이게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본 이제 하급심 판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휴게 시간인데요. 휴게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일하지 않고 있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 수면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었다고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선고된 아파트 경비원 사건인데요. 별도의 취침 시간과 장소가 없고 야간 휴게 시간 내에 경비실 의자에 앉아서 가면 상태를 취하면서 약간 대기 상태에 있었어야 됩니다. 비상 생기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조명을 켜놓도록 해놓고 있었고 끄면 이제 막 경고 받기도 하고 순찰 업무도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사실 그 시간 사이 잘 수도 있는데 정해져 있지도 않으니까 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도 이용이 방해되고 또 이제 불 꺼놓으면 민원 제기도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이제 근로시간을 볼 여지가 리을이 빠졌네요. 근로시간을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결은 그냥 저 캡처해 놨는데요. 기아자동차 사건입니다. 현대모비스도 비슷한 판결이 있는데요. 제조업 사업장에서 그 취업규칙이 보면 휴게 시간 이렇게 10분, 15분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사실은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근로시간으로 보는 사건입니다. 뭐 잠깐 판례를 보면은요. 그 2시간 이상일 경우 15분, 3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휴게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실제 이용 실태를 보니까 그 시간에 주변 정리 및 부품 교환을 준비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작업 교육이 심지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부서는 라인이 멈추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회사가 이런 자유로운 휴식을 어떤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한 적도 없다. 예, 그런 점들 근거로 이제 근로시간이라고 봤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또 휴게 시간 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감시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감시적 근로, 그다음 단속적 근로 두 종류가 있는데 보통 감시적 근로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감시라는 거는 아파트 경비원 생각하면 되는데 그야말로 감시하는 거죠. 감시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인데 이 감시 업무라고 그 단속이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대기하고 있다가 기계 고장나면 수리하고 뭐 그런 정도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단속적 근무 사례는 사실 많지는 않고 감시 업무 사례가 대부분인데요. 근데 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다 이 휴게시간, 근로시간, 휴일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법을 보시면 이제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사실은 법 자체에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만 보면은 그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필요가 적은 업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감시 업무가 주된 거긴 하지만 항시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고 이러면은 여기 해당 안 되는 거죠. 이게 피로도가 적지가 않기 때문에 단속적 근로자도 마찬가지인데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휴게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는데요. 이게 글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휴대폰에 보면은 법제처 어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용하실 줄 아시죠? 네. 보면 이제 이 시행 규칙에 모두 갖춘 때만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경비원 같은 경우는 피로도가 적고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시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그러니까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여야 되고 그래서 감시 업무 하더라도 타 업무를 자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요건들이 사실 규정을 많이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실제 승인은 뭐 거의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율이 보면은 98.5%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웬만한 거 아니면 다 이제 적용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도 개선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교대제 개편입니다. 이 근로시간제 줄어들면서 교대제 개편이 사실은 상시적으로 52시간 초반 사업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 교대제 바꿀 수밖에 없는데요. 교대제 뭐 다 아시죠? 뭐 둘 이상 조로 나눠서 근로시킨 제도고 교대제의 경우에도 사실 근기법이 다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기법 보면은 교대제라고 써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유 같은 경우 보면은 물론 이제 교대제 아닌 사업장은 보통 그 똑같은 날이 다 부여가 되죠. 뭐 일요일이면 일요일, 월요일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되는데 교대제 사업장은 이제 그룹별 혹은 교대제별로 각기 다르게 부여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법에 그 주유를 특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주유를 부여하더라도 매번 그렇게 달라지면 안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루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주가 일요일부터 시작하는지 아니면 수요일부터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주유가 다르게 부여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요일에 부여될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연장, 야간, 휴일, 뭐 가산 조항 다 적용이 되고요. 연차, 뭐 산전 휴가 이런 거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사용자들이 이제 어쨌든 51시간제 시행이 되면서 근로시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사업장에서 휴게나 휴가 시간 다 쓰면 지금도 51시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휴게랑 휴가를 다 보장하려면 사실 추가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화하려고 근로시간 통제나 유효근무시간제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겠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시간의 의미에 관한 분쟁이고 뒤에서 말씀드릴 유연근무시간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유연근무제에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재 2주 이내 단위, 3개월 이내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내이기 때문에 한 달 단위 도입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단위 기간을 평균해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에 40시간 혹은
하루 8시간 초과해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소정근로시간도 한도가 있는데 2주 단위는 48시간, 그리고 3개월 이내 단위는 특정주 52, 특정일 12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하는 거죠. 기존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었는데 이것을 평균만 맞춰준다면 일정한 기간 내에서 이제 특정 그 맥시멈으로 이 한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연장근로는 또 이거와 별도죠. 연장근로 12가 있고 이 12를 더하면은 결과적으로 특정주 최대 60, 3개월 이내 다니는 특정주 최대 64시간, 특정일은 심지어 24시간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계산상. 도입 방식은 2주 이내 다니는 취업규칙 및 그에 준하는 것 이렇게 돼 있고 3개월 이내 다니는 근로자 대표, 아까 많이 보셨죠, 근로자 대표. 여러 가지 뭐 휴일 대체할 때 많이 나오죠. 관공서 유급휴일 대체할 때도 나오고 보상휴가 나오고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탄력적 근로자 연약을 잠깐 살펴보면요. 97년도 근기법 계약할 때 7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사실은 뭐 인식은 했지만 다른 계약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강렬한 반대의 대상은 되지 못했었고요. 그러다 2003년도에 한 달 단위가 3개월 내로 확장됐습니다. 확장될수록 사용자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2018년 2월 달에 현재 이번에 개정되면서 당장 이 제도가 바뀌지 않았지만 부칙 조항에 이 51 시간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3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22년 11월 31일까지 단위기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이란 말은 사실 없습니다만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도록 도입됐고 이게 이제 어떻게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자들은 이거 1년 확대 계속 주장하고 있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3개월 단위는 아까 2주 이내 단위는 취업규칙이나 그에 준하는 걸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개월 단위는 서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근로자 대표하고. 그리고 이제 서면 합의에 적을 사항은 대상 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명시, 유효기간, 근로일과 근로시간인데 요걸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이 근로일하고 근로일별 시간을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은 이 탄력 근로시간제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위험한데 굉장히 정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일해야 되는 어떤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한 달 단위로 도입한다라고 하면은 예컨대 7월 1일 날은 몇 시간, 7월 2일은 몇 시간 이렇게 정해놔야지 그렇게 정해놓으면 그거는 구성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정해놓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최소한의 방어 장치, 물론 매우 약하지만 그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노동부는 이것도 좀 완화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 서면 합의할 때 꼭 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절차 같은 것만 미리 주지해두고 실제 구체적인 것은 이 기간 실제 시작하기 전에 그냥 고지해두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완화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이게 분쟁이 별로 안 됐는데 앞으로 굉장히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사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요 위에 간단합니다. 근데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특히 지금 또 복수노조 상황이기 때문에 창고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불이익 변경인지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그 2주 이내 단위랑 3개월 이내 단위 둘 다 불이익 변경이라는 건 큰 의견 없습니다. 사실 이제 2주 이내 단위 같은 경우는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라고 본 행정 해석도 있는데 그 행정 해석을 사실 자세히 보면은 불이익 변경은 맞는데 사회 통면서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기 때문에 실제 그거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본 것으로 보통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취업규칙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도 이제 좀 불확실한 사항이 있죠. 아까 본 취업규칙 및 그에 준하는 게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와 있습니다. 그 그에 준하는 거의 정체가 뭔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후에 뭔가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이제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그에 준하는 거 떼고 취업규칙이라고 본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 노조 혹은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3개월 단위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이익 변경이니까 그 근로자 과반수 노조 혹은 과반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 부분은 논란이 있는데 이건 밑에 보시면 됩니다. 이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가 않는데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이 단체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노조가 있어도 교섭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 노조가 아닌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교섭권 없는 노조는 그냥 아예 뺐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교섭권 있냐 없냐만 딱 봤는데요. 교섭권을 보유하고 또 근로자 과반수여야 됩니다. 왜 잘 보시면은 현재 찾고 다니는 노동 조합원 과반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과반수 노조는 조합원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입니다. 과반수의 분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근로자 과반수 노조이자 교섭권 두 개가 동시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사실은 다 할 수 있죠. 왜냐면 단체가 체육권도 있고 이 서면 합의와 권한도 있으니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교섭권은 있지만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아닐 때 문제가 됩니다. 이때 이제 이주인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이 경우는 이제 어차피 이건 취업규칙 불입변경인데 취업규칙 불입변경에 대한 동의권이 없죠. 예.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단체협약의 의미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도 있고, 불리한 거지만 불리한 단체밖에 가능하기 때문에 도입할 수도 있고, 이미 도입된 걸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로지 협약, 교섭권밖에 없으니까 이건 조합원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교섭권이 미친 조합원이니까 이제 혹시 다수 노조면은 이제 자기 노조 아닌 데도 적용은 되겠죠. 그러니까 교섭권이 미치는 조합원, 우리 노조가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복잡한 게 이 3개월 이내에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인데 왜냐면 이거는 근기법에 취업규칙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도입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섭권 가지고 있지만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아닌 경우에 일단은 이거는 맞겠죠. 어쨌든 단협으로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이 돼 있는 경우라면은 이것을 배제하는 유리한 단협을 체결할 수 있는 건 맞겠죠. 그런데 이 도입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좀 논란이 있습니다. 도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학설도 없어요. 판례도 없고 행사에서도 없고. 근데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일단은 법에 근로자 과반수라고 했는데 이건 근로자 과반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기법보다 더 불리한 요건에서 이걸 도입하는 것은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로자 과반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만으로는 교섭권 미치는 조합원한테도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 도입이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왜냐면 이거는 근기법보다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계하는 건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문제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휴일하고 야근 근로 시간은 그냥 똑같이 적용됩니다. 문제 연장 근로 수당인데 이것도 그냥 학설이 좀 궁금합니다. 노동부도 명확한 입장을 아직 밝히고 있지 않고 노동부 행정에서 몇 개 있는데 개별 케이스에 답변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떻다는 건지 명확하게 지금 입장을 안 해놓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만간 노동부가 아마 지난번에 근로시간 매뉴얼 비슷하게 입장했던 것처럼 조만간 입장 밝힐 걸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명확한 입장은 없습니다. 근데 서울노동청 입장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단위기간 평균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은 일단 기준근로시간 8시간 혹은 40시간 하고 이것보다 소정근로시간 늘릴 수가 있잖아요. 번영된 소정근로시간 중에서 큰 거, 맥시멈 큰 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40시간 초과하면은 8시간이나 40시간 밑으로 소정근로시간 변형할 수 있는데 그건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8시간이나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아니면은 해당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그보다 높게 잡았을 때에는 그 높게 잡은 걸 초과하는 경우만 연장근로 보겠다. 예를 들어서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9시간을 정할 수 있거든요. 8시간 30분 일했을 때는 8시간 30분은 연장근로가 아닌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40시간 초과했을 때 그렇게 보겠다는 거고요. 4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아까 최대치가 있잖아요. 맞죠? 소정근로 시간의 최대치가 있는데 48 혹은 52 하루 12시간 이걸 초과한 경우는 가산임금을 보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조만간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다고 보기 좀 약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학설은 또 그냥 구구절절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초과한 지하고 무관하게 사실 혹은 8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를 변형했을 때 변형된 소정근로 시간 기준을 하겠다. 이것도 연장근로 시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걸 초과해가지고 그 이상으로 소정근로를 변형했으면은 당연히 예컨대 10시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9시간 정도 일한 건 연장근로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견해도 이제 초과한 경우에만 요 두 가지 중에서 큰 거 기준으로 연장근로 계산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학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례를 좀 보시면 사례를 다 말씀드리면 한 시간 넘을 것 같아서 약간 빨리 진행하면은요. 아까 40시간 초과하는 경우랑 초과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초과하는 경우는 여기 이제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이건 노동부 그 케이스에 나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게 이제 여기 변형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주 목요일은 4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변형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주차의 화요일은 12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변형했죠.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건 실제로 일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변형된 소정근로시간은 다 더해보면은 한 달에 160, 주당 평균 40,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적법하게 했죠. 평균적으로 해서 마진이 40시간 안 나오니까. 그런데 실제 일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194시간, 평균 48.5시간 했으니까 40시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노동부 기준대로 계산해 보면은 아까 노동부 기준이 8시간 혹은 8시간 초과해서 변형근로에 약정했으면은 그러니까 초과된 변형된 소정근로 시간을 넘었을 때만 연장근로. 그 밑이면은 8시간 넘었을 때만 연장근로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기준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첫째 주에 8시간 넘은 거 이 플러스 2죠. 2시간 연장근로. 둘째 주는 여기는 발생하지 않는 게 8시간을 넘지 않죠.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주에는 4시간 연장근로 발생하고 이거는 12에서 마이너스 8인데 왜 4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시간 하고 8시간 초과에 변형된 근로시간 중 둘 중에 큰 거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4시간이니까 이거 8시간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8 해가지고 4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은 이제 일 기준으로 24시간 연장근로가 나오고요. 주 기준으로는 4시간,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은 단위 기간 기준으로, 즉 한 달 기간 기준으로 보면은 6시간 연장근로가 나옵니다. 이거 다 합치면은 이제 34시간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죄송하지만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34시간은 이겁니다. 결국 총 한 달에 160시간 약정했는데 194시간 초과해서 일했다. 사실 이거 총량하고 같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하나 덜 보시면은 40시간 이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영된 근로시간이 1개, 3개월 단위는 아까 번영된 소정근로시간 수가 주 52, 일 12시간이 맥시멈이었죠. 이걸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 보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2시간밖에 안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설도 좀 많고 판례도 사실 없어가지고 앞으로 좀 문제가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이제 뭐 단체회가 아까 뭐 법에 의해서 이렇다 말씀드렸는데 단체회가에 의해서 유리하게 변형해서 즉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요건을 좀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변형해서 도입할 수가 있고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교섭권이 있을 때 얘기고 교섭권 없으면은 이제 또 못하겠죠. 또 법에 보면 사용자 임금 보전 방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할 때는 기존 임금치 낮지 않도록 임금을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법률만 보면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이 가산수당을 잔탈하는 걸로 악용되지 않을 뭔가 최소한의 장치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실제 이렇게 운영되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 이거 다 노력 의무지 않습니까? 그냥 안 해도 사실은 뭐 강제할 수 있는 마땅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이제 연장근로 이 가산수당을 잠탈시킬 위험이 굉장히 큰데 사실 원래 제도 취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나름이 있긴 있다. 근데 이제 구멍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위험한 제도고 주의해서 뭐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선택적 근로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균에서 40시간 안 나오면은 특정 주 40, 특정일 8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출퇴근 및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율은 이제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다 어느 경우든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무 근로시간대를 정하는 건 역시 선택인데 왜냐면 완전도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근데 노동부는 마치 의무 근로시간대는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해야 된다라고까지 써 있는 건 아닌데 보면은 들고 있는 모든 사례들이 다 의무 근로시간제가 당연히 전제된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 근로자, 범위, 정상 기간, 총 근로시간 수, 의무 및 선택 근로시간제를 정할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간, 표준 근로시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1번부터 3번까지 다 아시겠죠? 근데 5번이 뭔지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예시를 보면은 이제 하루에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근로일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둘 다 가능하고요. 이거 노동부 예시인데요.
근데 근로자 A랑 근로자 B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자 A는 월화수 8시간 일하고 목요일 12시간 일하고 이렇게 금요일 4시간 일하겠다. 근데 노동자 B는 월화수 8시간 일하고 목요일 4시간 일하고 금요일 12시간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표준근로 시간 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연차휴가를 쓰는데 이거 목요일에 썼는데 그럼 A에 대해서 12시간을 보장해주고 B는 4시간만 유급으로 해줘야 되냐? 해줘 애매하죠. 예, 애매하고 특히 실제 연차휴가 썼을 때 그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건 뭐 쓴 거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안 써서 나오는 연차휴가 미서용 소위 말해 연차유급휴가 수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뭘로 할지가 사실 애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표준근로 시간이 이제 거기 적용이 되는 건데요. 표준근로 시간을 정하면은 이제 이런 연차휴가 수당 같은 계산할 때 그걸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날에 따라서 불리할 수도 있지만 뭐 유리한 날도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좀 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근로 시간만 보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이 선택근로 시간제가 과연 불이익변경에 대해서 좀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 제도 도입은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사용자가 하더라도 이걸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이 실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이 의무근로시간제가 통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거의 같거나 아니면은 실제 명목만 선택이지 실제로 다 승인받게 되도록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무효다 이렇게 보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근로시간제를 너무 사기에 좁게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침 한 10시부터 12시 그 다음에 1시간 반 중간 비워놓고 그 다음 또 이렇게 근로시간 정해놓으면 중간에 한 1시간 반이 사실 의미 없는 시간이 되잖아요.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런 경우는 이게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판례는 없습니다. 휴일 야간은 기준하고 동일하고요. 연장 및 연장근로 한도랑 연장근로 수당은 평균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왜냐면 이게 실제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정상기간 평균 12시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합의로 연장근로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특정적 50시간 초과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가산수당도 평균 해가지고 40 혹은 8시간 초과하면 가산수당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주 40 혹은 8시간 초과하더라도 평균만 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업장과 근로시간 아까 제가 출장근무 말씀드렸는데요. 근로시간 전부터 일부가 사업장 밖에 이루어지고 실근로 산정이 어려운 경우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근로 산정이 가능하면 이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실근로 산정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막 위치 추적 장치 붙이고 막 그러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과연 이 개별근로 동의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게 막 문제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어떤 명시적 판단은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즉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일한 거다. 소정근로시간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일하기로 정한 시간만큼 일하기로 보겠다. 그런데 실제 일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그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다 라고 봤을 때에는 그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걸로 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는 노동자가 입증을 해야 되죠. 입증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필요를 서면 합의를 하면은 그 시간은 그냥 통상 필요한 시간을 보겠다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간주가 돼버리면은 간주된 근로시간에 연장 야간 휴일이 근로가 있으면은 그 가산서 청구할 수 있는데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더라도 이걸 이제 다르게 주장할 수 없는 또 이제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제한근로는 신기술 개발이나 방송시에처럼 업무 성질상 수행 방법을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것도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로 재량 근로시간에 도입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서면 합의한 근로시간 안에 연장 야간 휴일이 있으면 가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상휴가제입니다. 보상휴가제도 사전에 근로자대표하고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가산임금 대신에 휴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연차휴가 같은 경우는 사용자 촉진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후진시킬 수가 있는데 일정한 요건 하에. 근데 이거는 강제로 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휴가로 인해서 보상이 실제 안 됐을 경우는 임금을 다 줘야 됩니다. 근데 이 보상휴가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서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합의하는 바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휴가 부여 방식이 근로자 청구에 의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 이거 자체를 서면합의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에 적용할 건지 일부에만 적용할 건지 그리고
일부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휴가랑 임금을 선택권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휴가만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일부는 휴가, 일부는 임금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도 예컨대 가산 휴일 근로하면은 150%가 발생하는데 50%는 가산 임금이고 100은 근로제한 것 자체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 중에서 가산 임금이 50%만 보상 휴가를 할 건지 아니면은 150 전부를 휴가를 할 건지, 그리고 하루 일한 것 중에서 일부 시간만 할 건지, 이런 것도 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네, 약정에 굉장히 폭넓게 열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근로자대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대체가 많이 나오길래 대체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유급 휴일 대체, 휴가 대체가 있는데, 휴일 대체는 현재 법에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법과 판례에 인정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관공서 유급 휴일 대체, 이번에 도입된 거죠. 이거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관공서 유급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일하고 약정 유급 휴일 대체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엄격한 요건이 아닙니다. 그냥 엄격한이 아니고, 그냥 휴일 대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고, 이게 서면 합의나 뭐 근로자 대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근로자 대표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뭐 취업 규칙에 있어도 되고요. 그래서 대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데, 근거 규정도 아주 명시적 규정이 아니어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근거 규정이 있고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조건 휴일 대체로 보고 있는데, 휴일 대체가 돼버리면은 원래 휴일이었던 날은 근무일이기 때문에 그날 일하더라도 가산임금 발생하지 않고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다른 일이 휴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적법한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원래 휴일 여전히 휴일이니까 그날 일하면 가산임금 발생합니다. 휴일 가산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 보통 이런 경우 대유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 일했으니까 다른 날 쉬어라. 근데 그러더라도 휴일 가산임금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대유가 됐다고 하더라도 휴일 대체가 안 됐다면 가산임금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이건 휴가 대체까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차 유급 휴가 대체, 이것도 이거랑 비슷하죠.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은 노동자들이 연차 휴가 시기 지원권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제 강제 휴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언제 이용되냐면은 진검다리 휴일 아니면 뭐 하기 휴가 할 때 이렇게 서면 합의가 돼 있으면은 이렇게 이용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 무관하게 추가로 이렇게 부담되는 사업장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안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런 걸 아시겠습니다. 이 관공서 유급휴일은 법의 날짜가 정해져 있죠. 법에 날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대체하려면 요건이 좀 엄격한 겁니다. 근데 그냥 유급휴일은 법에 날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일도 사업장별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애당초 정해져 있지 않고 원래 약정에서 인정했던 거였기 때문에 물론 주일을 부여해야 되지만 그 주일을 언제 할지는 그냥 약정에 열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약정에 열려져 있는 거니까 이걸 변경하는데도 그렇게 까다로운 요건을 원하지 않고 이렇게 요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연차 유급 휴가는 법에 사용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권리로 구정되어 있죠. 이거를 강제로 이제 일종의 소진 혹은 뭐 이날 쓰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요건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 강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포괄임 문제는 여러 법정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 상관없이 기본급등에 포함해 지급하는 정액급이 있고, 그냥 수당을 주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수당을 주는데 그 수당 자체가 정해져 있는 정액 수당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하고 퇴직금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포함시켜버리면은 휴가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퇴직금이 사실 발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퇴직금 퇴직할 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법에 어찌된 판례가 인정했던 개념이고 장시간 근로조정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비판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대법원과 노동부 모두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을 했고요. 대법원 2010년 이후에 엄격하게 하기 시작해서 근로형태 특수성으로 인해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포괄임금 합의가 명시적이고 객관적으로 있어야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작년에 지도지침 초안을 배포하면서 근로시간 산정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명시 합의가 있는 경우 인정하도록 했고, 조만간 확정된 지침을 발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합의가 무효인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으로 근로자 대표입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근로자 대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소수노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수노조 대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참고 다니는 상황에서. 근데 근로자 대표 정말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구멍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개념을 보면은 조합원 과반수가 아닙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 없는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하는 합니다.
이 노조법상 근속대표 노조랑 다르죠. 이건 조합원 가반수죠. 그리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하고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그 과반수 노조는 똑같은데 과반수 노조 없을 때 이거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인데 이건 과반수를 대표하는 합니다. 그럼 다르게 돼 있고요. 근데 선출 절차 임기에 권한에 대해 세부 규정이 없습니다. 심지어 근처법상 근로자위원도 이렇게 직접 선거하고 예외적으로 간접 선거할 수 있도록 근처법 시행령의 규정이 있는데 근처법상 근로자위원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 가진 근로자 대표가 사실은 이 선출 절차 임기에 대한 아무 규정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노조 없는 사업장에서는 이게 많이 악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잘하게 써있는데 이게 다 근로자 대표가 가진 권한입니다. 예, 보면 소수노조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노동부는 또 이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아직 판례는 없습니다만 다수 학설은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근거는 노사협의하고 기능이 다르다. 이 근로자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근로자 개인이 가지는 금융법상 권리를 사실은 다 박탈하거나 분리하게 변경하는 것들입니다. 아까 연차휴가 휴가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리지만 그 배제하는 사실 합의를 했고 관공서 공휴일도 예를 들어 내가 여기까지 현충일날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못 쉬고 대체하는 거죠. 일하는 일에 가산수당 발생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사실은 어떻게 박탈하는 물론 이제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는 그런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노노동은 그냥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보고 있고요. 권한하고 임기도 사실 정해져 있지 않아서 설이 분분한데 뭐 아직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면합의 작성 가능한 건 맞고요. 또 근로자 대표를 한 명 아니라 2명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임기에 관한 규정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또 정하기 나름이고 예,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는 참고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이 과반수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고 대표는 또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또 설이 분분한데 이제 다수의 학설은 해당 서면합의가 적용이 되거나 적용 예상된 누구는 집단이라고 하고 있고 의설은 그와 무관하게 그냥 그 사업장 혹은 그 법인 소득 노동자 집단 전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게 적용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취업규칙이나 아까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그 사업장 근로자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값세를 의하면은 그 합의가 적용되는 사람들만 이제 분모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충실하게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집단의 이익을. 근데 노동부처럼 보게 되면은 사용자는 일부에게만 그 제도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 일부에 대해서 시행되는 거에 대한 찬반 권한이 그 사업장 근로자 전부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후에 좀 분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사과에 있는 직원들, 인사격리과, 뭐 인사급여, 뭐 징계, 노무관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근기법상 근로자지만 노조법상은 또 사용자직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과연 포함되는 것이냐? 노동부는 포함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학설은 특별한 논의가 없는데 좀 포함된다고 보는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이 사람이 근로자 대표가 될 수는 없다. 즉 특별권 행사할 수 있지만 스스로 대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선출 절차에 대해서도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근처법은 뭐 선거를 하라고 정해져 있지만 아무 규정도 없어서 없지만 대체로 해석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많은 근로자 대표가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합의를 해주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